하지만이라는 주제로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좀 슬라이드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예, 반갑습니다. 저는 김헌용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길어졌네요. 저도 이렇게까지 늦게 될 줄 모르고 마지막 순서로 해달라고 했는데 앞 순서로 해달라고 할 걸 많이 후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는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강민 학생한테 저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테드라는 그런 강연을 이제 많이 보게 되잖아요, 유튜브에서. 나도 언젠가 한번 저기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꿈을 이루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꿈을 이룬 것 치고는 제가 준비를 너무 안 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3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제 사진이 나오죠? 네, 제 어릴 때 모습입니다. 네, 두 번째 슬라이드를 또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은 저의 조금 컸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게 저희 슬라이드의 끝입니다. 오늘 그냥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아까 어릴 때의 사진을 보셨듯이 제가 어릴 때 시각을 잃게 됐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되었고 지금 나올 때 여기 학생의 도움을 받아서 나오는 걸 보셨을 텐데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지금은 물론 장애 등급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중증 장애인으로 분류가 되지만 하여튼 저는 어린 나이에 이제 시력을 잃어서 장애인으로 쭉 살아오고 있는데 지금 소개해주신 대로 지금 영어교사를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너무 훌륭한 강연들을 많이 들어서 사실 제가 좀 더 보탤 말이 없어요. 사실 장애에 대해서 또 아주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해주셨고 또 방금 막 외상센터에 대한 얘기 또 일부의 훌륭한 강연들 또 특히나 우리 학생들의 강연들이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고 참 제가 이 자리에 뭐하러 왔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한번 제 얘기를 조금만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1994년도 1월 저희 부모님이 어린 저의 손을 붙잡고 한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저의 눈을 진찰을 했어요. 저의 눈을 치료하는 목적이었으면 아마도 좀 길게 진찰을 했을 텐데 이미 그때는 제가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후였습니다. 그때 병원에 방문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장애 등급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그때 저의 나이는 9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에게 쌍둥이 형이 하나 있는데 이미 쌍둥이 형은 초등학교 1학년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각장애라는 게 뭔지 이해도 못했고 그게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지 당연히 상상도 못했었는데 다만 바늘과 실처럼 다니던 쌍둥이 형이 학교라는 데를 간다는 그 사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매달려서 나도 학교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9살 겨울에 근데 갑자기 제가 장애 등급을 받게 된 이유는 사실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학교를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침 그 장애 등급을 받던 시기가 저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 하고 딱 맞붙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이 결혼 기념일 같은 거는 신경 쓸 겨를이 아마 없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애 등급을 받고 저는 9살의 나이에 특수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4년. 다행히도 치료를 어느 정도 받아서 아예 시각이 아예 없지는 않고 한쪽 눈은 아예 안 보이고 다른 한쪽 눈은 0.04 정도의 시력을 갖게 됐어요. 근데 0.04라는 굉장히 낮은 시력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보통은 한 0.1, 0.2 뭐 이렇게 하는데 또는 잘 보이는 사람은 1.0 이러잖아요. 근데 대학교를 가보니까 아예 안 보이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한 반에 한 6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한 학년에 2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대부분 저보다도 안 보이는 사람들, 안 보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친구들에 비하면 제가 좀 오히려 경한 편이었죠. 사회 기준에서 봤을 때 최중증 장애인이었지만 맹학교에서는 그래도 경한 편이었고 친구들을 이제 도와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여러 가지 공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 또 친구들에 비해서도 더 나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아주 순탄한 학교 생활을 했을 거라고 아마 여러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사실 복병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만 있는 학교의 풍경이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여러 가지 좀 특이한 풍경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 제게 다가왔던 아주 큰 차이는 뭐냐면 대부분 친구들이 다 음악을 잘하는 거예요. 저희 반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을 때 8명이 있었는데 저 8명 중에 4명이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음악에 소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조그마한 시력은 그닥 이렇게 큰 무기가 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음악적 재능이 저에게 열등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친구들 중에 인기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노래를 잘하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공부는 어느 정도 했지만 그냥 최상급은 아니고 상위권을 유지하는 정도였고 음악적 재능이라든지 나중에는 저보다 또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도 막 전화가 와가지고 여러 면에서 제가 열등감을 느끼면서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영어를 좀 좋아하고 잘하는 편이었어요. 물론 영어도 1등은 아니었습니다. 또 시각장애인들 중에 언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보면 특수학교는 굉장히 어렵고 소외된 친구들이 가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 안에 또 다른 서열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음악적 재능에서도 딸렸고 그렇다가 영어 공부도 제일 잘하는 편도 아니었고 한 30명 중에 한 5등, 6등 정도 했었으니까 그랬었는데 다행히 그나마 이제 비교적 우위에 있는 게 영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축구를 상당히 되게 좋아했었어요. 선생님, 저희 친구들은 눈이 안 보이니까 축구를 못했는데 저는 혼자서 축구를 했습니다. 운동장에서 혼자 공을 차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저는 특수교육과에 들어가서 특수교육과 영어교육을 다시 같이 부전공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비장애인의 사회에 제가 합류를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첫날부터 저에게 어떤 현타가 왔어요. 비장애인의 사회란 무엇인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많았었는데 첫날 저의 동기들이 다 모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요. 남자들이 갑자기 축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내내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고 마침 제가 중학교 때 우리 2002년 월드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축구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소년이었는데 대학교 간 첫날 남학생들이 축구를 하는데 옆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했습니다. 물론 옆에 이제 축구를 뛰지 않는 친구들 많이 있었지만 그 순간에 느껴진 어떤 소외감과 외로움이 지금도 잊히진 않아요. 그때 어떤 비장애인의 사회에 들어온 느낌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저는 외톨이처럼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대학교 1학년 때 많이 논다고 하는데 공부를 해서 또 다행히 그때는 다른 친구들 다 놀아서 그런지 1학년 1학기 때 수석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 했고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어쨌든 이제 쭉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실 교사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교사가 되고 싶지 않고 번역도 해보고 싶고 통역도 해보고 싶고 외국어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그런 꿈을 꿔봅니다. 번역사나 통역사가 되보면 어떨까. 저도 그런 꿈을 꿨었는데 사실 대학교 4학년이 되고 나니까 별로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명으로 시험을 받고 다행히 당시 사회 제도가 많이 바뀌어서 장애인이 교사가 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제가 서울에서 중증 장애인으로서는 드물게 교사가 됐고 이렇게 교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이제 현타가 또 오는 거예요.
제가 쭉그 맹학교에서 자라고 이제 장애인 친구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대학교에서는 비장애인과 사회화를 해봤는데 아예 비장애 학생들의 학교에 이제 발령을 받아보니까 이것도 완전히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영어에 대한 자부심도 좀 자신감도 좀 있고 열심히 좀 이렇게 가르쳐보고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두 여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저는 선생님 수업을 안 듣고 싶어요. 선생님 수업 말고 우리 다른 반으로 이렇게 반을 좀 옮겨주면 안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이제 옮겨줬을까요? 안 옮겨줬을까요? 반을 교체를 안 했습니다. 교사의 자존심이 있지. 예, 그래서 반을 교체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 거와 별개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마상을 깊게 입었습니다. 왜 그 학생들이 선생님 제 수업을 별로 안 좋아했었냐면 판서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주로 지금처럼 말로 하지 판서를 별로 안 쓴다는 거였어요. 그때 또 한 번 시각장애 때문에 좌절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칠판 판서를 거의 안 해도 최대한 그래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스타일에 맞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던 거였어요. 자, 그래서 마상을 입었지만 도대체 뭐 시력을 그렇다고 낮게 할 수도 없고 뭐 별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그냥 묻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편선은 못하지만 글에 대한 관심이 점점 저는 생겨났어요. 글을 더 잘 쓰고 싶다. 열심히 쓰고 싶다. 그리고 영어에 대한 비록 다른 선생님들처럼 화려하게 판서는 못하지만 PPT는 못 보여주지만 영어 하나는 그래도 자신감 있게 하자 해서 계속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사 생활 3년 지나고 나서 대학원을 가게 됐어요.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에서 번역 전공을 하게 됐는데 저희 나는 그래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제 판서는 못하지만 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또 한 번의 현타가 왔습니다. 대학원에 갔더니 다른 학생들 다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저보다 못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번역을 해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도 꿈을 꿨잖아요. 번역사가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꿨었는데 번역을 막상 해보니까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정자로 이렇게 떠듬떠듬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은 눈으로 보면서 키보드를 치잖아요. 저는 귀로 듣고서 키보드를 치고 다시 듣고 치고 또는 손으로 읽고 치고 이렇게 하는데 다른 번역하는 친구들은 눈으로 보면서 동시에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5배, 뭐 많게는 2배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대학원 갈 때 이놈의 학교 때려치자. 진짜 이제 학생들이 별로 수업을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때려치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번역사는 더 힘들구나. 통역사도 힘들구나. 현실을 느끼면서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다시 돌아오니까 처음에 신규 임용될 때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백지 상태로 임용이 됐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 직업을 바꿔보고 싶은 어떤 도전을 해보고 나서 그게 녹록치 않다는 걸 알고 돌아오니까 더 하기가 싫은 거예요. 수업도 좀 재미가 없고 제 스스로도 교과서가 완전 쓰레기 같은 거예요. 왜 이런 걸 가르쳐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 1년이 너무 힘들었었습니다. 근데 참 의외이죠. 굉장히 삶이라는 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지 않았었습니다. 갑자기 9살, 사실 6살에 이제 시각장애를 갖게 되고 특수학교에 갔더니 그나마 저는 시력이 있는데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에게 밀리고 저보다 언어를 더 잘하는 친구들한테 밀리고 대학교에 갔더니 축구를 못해서 남자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학교에 왔더니 판소를 싫어하는 학생들 때문에 수업에 좌절을 느끼고 번역이라는 걸 그래도 해보려고 해봤더니 속도가 안 따라주고 다시 학교에 돌아온 그 마음이 굉장히 처참했었는데 굉장히 의외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갈 때는 그냥 직업을 바꾸고자 생각하고 갔었는데 대학원에 다녀오고 나니까 삶이 바뀌었어요. 직업은 그대로인데 사실 뭐냐면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저희 여자친구인데 네, 그때 그 대학원에 가지 않았으면 만나지 못했을 친구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맹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특수교육과를 갔어요. 그리고 일반 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저를 충분히 이해해주는 친구를, 특히나 이성 친구를 여러분 만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도 알 겁니다. 많은 친구들이 아실 텐데, 왜 대학원에서 유독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를 해주고 또 저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친구를 만나게 됐냐면, 외국어라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외국어 공부는 토익 점수 또는 취업 또는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 공부 필수 이렇게 생각하시죠. 외국어의 그 본질은요, 호기심입니다. 남의 말을 이해하려면요, 어마어마한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방식의 삶에 대해서 개방성을 지니지 않으면 외국어에 대한 호기심을 또는 공부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럼 걔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사는지, 이거를 언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공부해서 아시다시피. 근데 그거를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동력은 호기심과 개방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선생님이 제가 입버릇이 제가 만난 그 친구는 프랑스어를 전공했고, 근데 프랑스어를 전공하면 왜 프랑스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프랑스어를 많이 쓰는 나라들 중에 상당수가 아프리카에 있어요. 아프리카에 대한 호기심이 어마어마한 친구였어요. 지금까지 아프리카 10개국 이상을 돌아다녔고, 그게 단순히 봉사활동을 한다 이게 아니라 거기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하고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고 현지인들과 친구가 되고, 이런 좀 특히나 좀 더 개방적인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자랑을 왜 이렇게 자꾸 하냐면, 그런 개방성이 있었을 때 저의 장애에 대해서 별거 아니네?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동안 특수교육과에서도 느껴보지 않은 개방성이었어요. 특수교육과에서는 어떤 장애에 대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의 감이라는 게 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이 사람은 나를 배려하고 있는 건지, 형식적으로 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호기심으로 만나고 있는 건지 여러분 저절로 감이 옵니다. 이 친구에게는 그런 개방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연애를 하다 보면 그래도 뭔가 소득이 있었잖아요. 그 대학원까지 갔는데 그래도 다시 학교로 복직하는 어떤 좌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인생의 발전자라고 생각하는 친구를 만났잖아요. 근데 연애를 딱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이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실패의 연속이더라고요. 예,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혼나고 잔소리 듣고, 제가 가끔 이런 얘기 한다. 나 안 보인다고. 나 안 보이는데 왜 자꾸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해? 그러면 그 친구가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야, 장애 드립치지 마.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개방성을, 장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세상을 다녀보니까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를 요약을 하겠습니다. 저의 삶을 쭉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실패는 기정사실입니다. 실패는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하잖아요. 실패하게 돼 있어요. 99%. 여러분 원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시각장애를 얻게 된 거는요, 저의 의지나 아니면 환경이나 아무거나 그 관계가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괜한 죄책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모님 뭔가 잘못해서 제가 시각장애 갖게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혀 의도하지 않은 데서 실패의 상황이 여러분 맞닥뜨리게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70점 맞았어. 그러면 노력을 좀 덜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내가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도서관에서 나오다가 길에 걸려 넘어졌는데 잘못 넘어져가지고 뇌진탕이 왔어요. 그거는 나의 노력과 전혀 관련성이 없거든요. 실패는 그렇게 와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옵니다. 아까 저의 전전 친구가 얘기했듯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삶의 좌절이, 그것도 어마어마한 좌절이 와요. 작은 좌절들도 많이 옵니다. 내가 90점 맞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80점 맞고, 그보다 더 아까운 건 100점을 노렸는데 99점 맞았을 때 제일 아까워요. 저는 그나마 시력을 가지고 맹학교에 갔는데 저보다 훨씬 음악적 재능이 뛰어난 친구들 때문에 제가 별로 길을 못 펴고 살았어요. 이 실패라는 건요, 또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놈의 다른 인간들이 잘해서 제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조금만 못해도 상대적 우위에 설 수가 있는데 너무 잘하는 인간들이 많아요. 제가 탭스나 토익 점수, 토익 시험 보면 거의 만점을 맞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어를 잘하나요? 아니에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음악, 영어, 미술, 과학, 그 분야에 가보면 이미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선배들과 많은 동료들이 있어요. 심지어 나보다 어린 것들이 나보다 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패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그 실패에 대해서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한번 한번 이제 극복을 해보죠. 여기 매달려 보세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한번 매달려 보시고 안 될 거예요. 한 90% 이상 안 돼요. 내가 못하는 건 잘 안 바뀌어요. 나 사회 못하는, 남기려 안 되는데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처음에 자책을 하세요. 그냥 나 왜 이럴까? 내가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뭐가 잘못했을까? 자책을 하시다가 아무리 자책해도 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게 돼요. 그 다음에 남 탓을 할 겁니다. 저 썩을 놈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겪는구나. 남 탓을 하세요. 그렇게 하다가도 안 될 겁니다. 안 될 걸 겪고 나면 그냥 종목을 바꾸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되는 거는 포기하고, 근데 그 와중에 되는 거는 한번 바꿔보세요. 바꿔보시고, 그 다음에 저는 안 되면 아니 종목을 바꿔요. 제가 축구를 좋아했지만 영어 공부를 집중을 하게 되고, 영어 공부를 좋아했지만 다시 글쓰기에 몰두를 하게 되고, 근데 그럼에도 또 다시 번역가를 못하고 다시 교단에 섰지만 그 덕분에 또 그 과정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나고, 희한하게 목표했던 거는 달성이 안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하지 않았던 또 소득이 있습니다. 또 많은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한번 실패했을 때 그거를 한번 싸워 보시고 90% 이상 또 실패할 거예요. 그러면 종목도 바꿔보시고, 그 과정에서 그럼 그동안 내가 원했던 거는 A인데 B, C, D 이런 게 와 있을 거예요. 그걸 발견했을 때 그래도 삶이 재미는 있네, 그냥 심심하진 않네, 지루하지 않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개방성, 호기심, 그리고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실패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인생 실패하게 되었지만, 하지만 그 뒤에는 여러분에게 맡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